우리의 목표는 큰 회사가 아니라 최고로 작은 회사다. 최고의 대기업보다는 최고의 작은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요즘이 인디펜던트 워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테고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나만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다들 고민을 엄청 하게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직업을 갖고 싶으실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이 내 삶인데 그게 내 일이 되는 거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성공도 더하고, 세상에 이거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요? 다들 그걸 찾고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길을 잃을 때마다 책을 뒤적거리곤 했었어요. 근데 세상에 저는 이본 슈나드라는 분이 더 나이 들기 전에 반드시 인터뷰를 하거나 내가 만날 겁니다. 이 브랜드 옷이 저한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혹시 파타고니아 티셔츠나 겨울 운동할 때 입는 옷이 혹시 하나 있으십니까? 삶과 일 두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인생을 가치롭게 끌어가는 면에서 정확히 멘토로 삼고 싶은 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른 책 다 안 읽어도 돼요.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이 책은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달라질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책은 이분의 경영 철학, 이분의 인생 철학이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챕터도 다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본 슈나드, 바로 이 파타고니아의 창립자입니다. 전설적인 등반가고요. 서퍼이고, 그리고 환경운동가입니다. 캘리포니아 본사에 둔 파타고니아 인코퍼레이티드의 설립자 겸 소유자죠. 암벽 등반 장비를 설계하고 직접 만드는 일을 195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건 이분이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한국이요. 1963년, 64년 그때 막 제가 태어나던 시절입니다. 그때 북한산을 등반했고 이분이 개척해놓은 등산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72년에는 그 럭비 셔츠를 추가해서 의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느냐? 등산을 워낙 좋아해요. 암벽 등반을 하는데 암벽에다 꼽고 등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피톤이 빼낼 때 잘 안 빼지니까 암벽을 다 파내면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피톤 대신에 초크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때요. 그게 이 사람이 사업을 한 첫 번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다 사업이 됐습니다. 그 후에 자신만의 사업 방식을 찾아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등산과 서핑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 나가는 거죠. 매출의 1%를 자연환경의 보존과 복구에 사용하는 지구세, 우리 왜 국가에 세 내는 것처럼 지구세를 내라. 그래서 매출의 1%를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이분은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든 어떤 단체들도 꽤 있습니다. 옷에 대해서는 정말 재밌는 일도 했습니다. 이분이 한 마케팅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혹시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내 일의 존엄성까지 찾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깨알 같은 멘토가 돼줄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처음 알려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이분의 재능은 뭐에 있었느냐? 기술이요. 기계 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대장장이 노릇을 했습니다. 집 헛간에 조그만 대장간을 만들어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1957년 나는 고철상에서 석탄을 떼는 중고 화덕가 60kg이 넘는 모루, 집게와 해머들을 구입해서 대장간 일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등반 장비를 직접 만들고 싶었던 거다. 우리는 요세미티의 높은 암벽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며칠간 이어지는 등반을 위해서 수백 개의 피톤을 박아야 했다. 근데 다시 사용하려고 뽑아내다 보면 피톤의 머리가 부서지곤 했다. 우리 미국 등반가들은 랄프 waldo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조로, 존 뮤어가 같은 초월적 사상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성장했다.
산에 오르거나 자연을 찾을 때는 그것에 갔던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 말이 바로 어린 이본 슈나드에게 큰 영감을 줬던 거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기 등반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의 사업은 어땠냐면요. 늘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가로서는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구가 목적입니다. 사업은 지구를 더 잘 유지시키려는 수단일 뿐이고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 파타고니아라는 사업을 이끌어갔습니다.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만의 철학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사업이 되고 그게 지구를 더 좋게 보존하는 큰 일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굳건하겠어요, 마음이. 이본 슈나드는요, 지금 세계 최고의 아웃도어 전문 기업인 파타고니아를 만들 때 이런 철학을 자기 스스로 다 만들어냈습니다. 경영 기법이 아니고 다 철학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 디자인 철학이 이분은 따로 있었어요. 제품 디자인 철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라는 이것이 파타고니아의 존재 이유며 사업 철학의 초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분이 선택한 그 제품의 가치 철학은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품이 여기에 맞나 한번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철학입니다. 필요한 기능을 갖췄나? 다기능적인가? 내구성이 있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선이 가능한가? 파타고니아에서는 한번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켓 사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이요. 아니 팔아야 될 사람들이 사지 말래요. 뭐냐면 사지 않고 계속 수선해서 입을 정도의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회사 제품까지도 수선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자기 옷을 수선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입고 버리는 거 자연이 훼손된다. 하지 마라. 고객에게 잘 맞는가? 디자인이 단순해야 된다. 단순한가? 제품 라인이 단순한가? 혁신인가? 발명인가? 글로벌한 디자인인가? 관리와 세탁이 쉬운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가? 진짜인가? 아름다운가? 패션을 쫓고 있는 건 아닌가? 핵심 고객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있냐? 해악을 끼치진 않는가?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면이 아니고 여러분 원래 면 생산이 그렇게 토양을 오염시킨답니다.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친다네요. 파타고니아는 유기농 면을 썼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료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제품 가격은 엄청 올라갔겠죠. 근데 유기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과 협업하여 이걸 하고 있대네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원료 생산은 가능한가? 독성이 적은 염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다 만들었는데 염료가 독성이 있으면은 물을 오염시킨다라는 생각에 독성이 있는 그런 염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에서는 새로운 천연 섬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다 책임 있는 의류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의 문제에는 여기 다루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 회사의 환경 철학에는 더 많은 노력이 열거되어 있다. 탄생에서 재탄생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제품의 수선을 맡기도록 고객들을 장려하고 제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는 다른 귀중한 제품으로 재활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제품을 가능한 오래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제품들이 지나치게 빨리 되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정말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일이 30년 무르익으면서 철학이 되고 내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 되어서 부도 이루고 존경도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다 가고 저는 이게 직업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감동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제품 중심 기업이다. 제품이 첫째고 회사는 제품을 만들고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1차적인 관심이 제품이 아닌 서비스에 있는 유통업체와는 다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진짜 상품은 회사 그 자체다. 언젠가 팔아치우기 위해 회사를 키우고 있는 거다. 공개기업의 경우 주식이 제품이 된다. CEO를 비롯한 내부 주주들이나 스탁옵션 보유자들, 이사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이 아닌 투자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이게 기본 철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큰 회사가 아니라 최고로 작은 회사다. 우리는 개인 소유의 기업이고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거나 회사를 넘길 생각이 없으며 기업을 담보로 하는 차입을 원치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전문 아웃도어 시장 밖으로 파타고니아를 확장시키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명쾌한 선언이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첫째, 자연스러운 속도로만 성장한다. 우리는 더 큰 회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우리는 최고의 회사가 되기를 원하며 최고의 대기업보다는 최고의 작은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제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다른 부분의 성장을 위해서 회사 한 부분의 성장이 희생될 수 있다. 이런 실험의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한계 밖으로 빨리 확장해 나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유형의 회사는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한계에 맞추어 사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가 무엇이고 경영이 무엇이고 창업을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길을 잃은 순간은 264페이지를 100번 읽으십시오.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다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이 귀한 책을 안 읽으실까 봐. 이 책은 제품 철학, 생산 철학, 유통 철학, 이분이 갖고 있는 마케팅 철학, 재무, 인사, 경영,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회사의 근간인 환경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업의 철학이 당연히 환경 철학이 돼야죠.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절제, 품질, 단순함과 같은 단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이라면 다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차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유연한 지구에서는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기능의 내구성이 좋은, 수선이 가능한, 품질이 좋은, 유행이 없는,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것만 산다면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미미한 시도들을 통해 나는 보다 단순하게 살아야 혹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해야 정말 중요한 모든 면에서 빈곤하고 결핍된 삶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한 사람의 철학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많은 사람을 고용했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면 큰 범위의 세상을 안 바꿔도 됩니다. 내가 바뀌고 내 주위에 100명, 1000명 정도의 고객만 나와 함께 움직일 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하는 것으로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슈나드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철학 다지시고 그 철학 안에서 나오는 모든 힘이 여러분 꿈을 이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꿈은 어떤 꿈이십니까? 먼저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모두가 기대하는 많은 것을 투자한 야심찬 그런 목표에 지금 계세요? 아니면 다들 무시하고 저게 되겠냐? 남들이 홀대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세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야심찬 목표인데 막 투자까지 엄청 들어와 있는 그런 프로젝트, 목표,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개인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문샷이라고 해요. 다들 무시하고 홀대하는 프로젝트를 뭐라 그런다고요? 룬샷이라고 해요. 이 책의 제목은 바로 룬샷입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봤던 많은 의약품과 무기와 과학기술들은 여러분 생각에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문샷에서 나왔을까요? 룬샷에서 나왔을까요? 그게 다 룬샷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남들이 야 해봐 이거 대박이야 이게 아니라 하지마 야 너 그거 갖고 돼 너 바보야? 이런 프로젝트에서 대부분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책을 쓴 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하면은 물리학자였습니다. 또한 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쓴 사피 바갈이라는 분입니다. 이 책은요 되게 웃겨요.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막 그 약이 탄생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무시를 이 사람이 당했고 막 이런 거를 재밌는 스토리처럼 보여주다가 거기서 싹 갑자기 상전이라는 과학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물리학 이론으로 딱 끌고 가요. 바로 이 상전이의 상태에서 우리는 룬샷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다 증명해내는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지적 욕구가 막 일어나요.
근데 읽는 재미도 꽤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나는요, 이렇게 약간 문샷보다는 가끔씩 문샷 같은 짓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도 제가 사실은 이게 문샷에 해당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우리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때 제일 먼저 나를 막아서는 사람이 우리 회사 최부사장이랑 서유상 본부장이 하지 말라며 저를 워워워 막아요. 물론 그들이 워워 막아주는 바람에 구한 것도 꽤 있습니다. 돈이요. 근데 미래는 못 구한 것 같아요. 미래를 구하려면 역시 룬샷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룬샷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룬샷으로부터 나온다. 룬샷은 종종 그 주창자가 미친 자 취급을 받는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아이디어다. 언뜻 미친 것처럼 보이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전쟁을 이기는 기술, 생명을 살리는 제품, 업계를 바꿔놓은 전략으로 탈바꿈시키려면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인원은 대규모가 동의하건 밀어준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상전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팀이나 기업 혹은 어떤 형태든 목적을 가진 집단의 행동에 적용해보면 룬샷을 더 빨리 더 잘 키워내는 실용적 법칙을 도출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전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분이 예를 들은 거는 바로 물과 얼음입니다. 물이 가득 찬 커다란 욕조를 떠올려 봅시다. 거기에 물 표면을 망치로 뻥 내려치면 물이 튀면서 망치가 액체 속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이 튀면서 망치가 액체 속으로 쑥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물을 얼렸어요. 망치로 내려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 표면이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자, 봐요. 똑같은 분자가 어떤 맥락에서는 액체처럼 행동하고 어떤 맥락에서는 딱딱한 고체처럼 행동해요. 자, 이 얼음 덩어리 위에 물 분자 하나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 물은 계속 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얼음으로 변할까요? 얼음이 되죠. 회사에서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획기적인 아이디어 딱 냈어. 내가 물이야. 딱 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야, 바보야, 너 바보야. 뭐 이러면서 막 100명이 달려들어서 바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묻혀요? 아니면 살아요? 묻히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뭐처럼 보인다고요? 물 한 방울처럼 보인다고요. 이 물 한 방울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문샷이 아니고 뭐라고 시작? 룬샷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게 생각해봤어요. 내 자신이 얼음이야 이미.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조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나 이런 것도 공부해볼까? 그래도 내 자신이 이미 얼음일 땐 어때요? 스스로 어떻게 얘기해요? 됐어. 하지마. 야, 그거 한다고 달라지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속에서 아무리 좋은 물이 딱 떨어질 정도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내가 이미 얼음이라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될까요? 나라는 얼음이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얼음이 약간 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살얼음 정도는 돼야 물도 살고 나도 살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에서 아무리 조직이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미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미 너무 성공에 도취한 그런 사람이나 기업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왜 여태까지 뭐 코닥필름이나 노키아나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최고였어요. 전 세계 최고였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 형태의 제일 먼저 개발한 데가 어디예요? 노키아예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노키아 직원들이 얘기했을 때 노키아 임원진들이 다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 폰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플이요. 그럼 노키아는 뭐라는 걸까요? 직원들은 뭐였을까요? 물. 그럼 거기 있는 임원들은 뭐예요? 얼음. 아무리 떨어뜨려야 소용없었던 거죠. 룬샷들이 회사에서 커갈 수 있는 구조. 많은 룬샷들이 내 안에서, 나라는 사람 안에서 커갈 수 있는 구조.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있잖아. 너 유튜브 대학 다녀봐. 이분 연세가 61예요. 61 되면 얼음 대구도 남았겠죠.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인생은 모름지기 이래. 야, 뭐 이 나이에 그까짓 거 뭐하러 하니? 야, 있는 대로 살아. 뭐 인생 내가 여태까지 잘해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배운다고 달라지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61살은 이런 걸 결심합니다. 야, 이제 스마트폰 세상이야. 너 있잖아, 우리 이체도 은행 가지 말고 직접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한번 해봐야 되고, 달라진 세상에서 살려면 재교육이 필요해. 우리 공부하자.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툭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누가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랜 60년 살아온 나는 너무 하나로만 돼 있어. 나와 다른 것이, 그것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룬샷입니다. 그래서 이 룬샷을 감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저자가 얘기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룬샷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짜 실패인지 진짜 실패인지 그 실패를 구분하래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했어.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그거 실패 아니고 결함일 수 있어요. 왜 퉁쳐서 실패라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실패를 철저히 수사관처럼 수사해라. 이건 실패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네가 어디선가 결함이 있을 거야. 그 결함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왜 결함인데 자꾸 실패라고 퉁치냐고요. 찾아보면 사소한 결함이 있을 거야. 아니면 중대한 결함이 있을 거야. 그럼 그 결함을 찾아서 고치는 노력을 한참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퉁쳐갖고 결과만 보고 이거 실패예요라고 말하냐고. 저는 여기서 엄청 감명받았습니다. 역시 물리학자의 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의 실패를 보니까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놓네. 실패 아니고 결함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결함을 발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살다가 보면은 많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등장하는 등장하는 무기라든지 신약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한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대부분 그 사람 생애에 걸쳐 있었습니다. 왜 이번에 우리 코로나 신약 엄청 기다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 들죠? 야, 그 부탁하면 6개월 내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15년, 20년이 걸린대요. 우리가 왜 만나는 많은 신약들은 그 전에 대충 룬샷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굴곡이 있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결함을 발견했다가 다시 갔다가 또 성공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수많은 굴곡을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온 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초에 이 아이디어를 냈어. 근데 이걸 끝까지 지키고 가서 무엇인가 이뤘어 한다면은 여기에는 어떤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시작. 수호자요. 내 꿈의 수호자. 내 꿈의 수호자, 프로젝트 수호자가 없으면 이런 룬샷은 절대로 끝까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왜 안 되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왜 구매하질 않지? 그때 분노를 가지고 이런 의견을 방어하거나 그냥 변명하기 급급하거나 하지 말고 이런 피드백을 들었을 때는 비난으로 듣지 말고 호기심으로 들어라. 이 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내 의견을 되게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을 나를 비난한다고 듣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내 실패에 다시 귀 기울이기 시작해라. 이렇게 하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순간은 나한테 비난을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 프로젝트에 더 이상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때가 가장 걱정을 해야 될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룬샷에 있습니까? 문샷에 있습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박수치는 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되겠냐? 하는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꿈의 수호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신약 개발도 15년, 20년 걸리는데 혼자만 노력하는 내 꿈은 15년, 20년 걸리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꿈의 수호자가 되십시오. 이 감명 깊은 한 줄이 있어서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DNA의 이중 나성 구조를 발견하고 노벨상을 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그 노벨상 타려면 어떻게 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무시해야 되는지 알면 가능한 일입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의 꿈을 룬샷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컨택트는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에겐 사람과의 연결과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언컨택트다. 불안하고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진 욕망이자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참 요즘에는요 웬만한 책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손에 집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면 어떤 책이 필요한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하고 행동의 방향까지 잡아주는 책은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팬데믹 온 지 언제예요? 전 세계로 퍼진 지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에 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에 대한 책은 빨라야 가을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포트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 리포트를 다 읽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자료를 찾아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쓰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그 와중에 여러분 그 와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내 일에 어떤 영향이 올까 과연 나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시 뭔가 변화할 방법은 없는 거야 라고 단서 힌트를 얻고 싶은 분이 있다면 드디어 제가 한 권 찾아냈습니다. 이게 언컨택트라는 책이 얼마나 재빠르게 내 보기에는요 1월 달부터 바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 책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편집 기간 생각해보면. 이 언컨택트 사회를 굳이 이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이리로 갈 거라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집게 됐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데는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이고요. 트렌드 인사이트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비티를 연구하시는 분이고 경영전략 컨설턴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하나, 롯데 이런 기관에서 강연도 하시고 저서도 꽤 많아요. 주로 다 완전 다 트렌드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연구했으니까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겠죠. 정말 재밌습니다. 과연 우리는 키스는 할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잘 거리두면은 절대 성과가 안 나는 게 연애 아니겠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숙박업소가 미어 터져야 된대요. 일상이 깨지네요.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합동 결혼식을 한 사진은 정말 놀랍다 못해서 참담합니다. 옷을 사려고 해도 피팅룸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누가 거기 만졌을까? 여행? 안 가는 거예요. 저자가 처음 얘기하는 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진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확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컨택트 새로운 시대 말이에요. 언컨택트는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에겐 사람과의 연결과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언컨택트다. 언컨택트는 불안하고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진 욕망이자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다. 언컨택트는 우리의 소비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다. 유통산업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종교, 정치, 연애, 의식주, 사회적 관계, 공동체까지 바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언컨택트의 시대를 맞이했다. 단어가 주는 첫인상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된다. 언컨택트는 서로 단절되어 고립되기 위한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선택된 트렌드라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우리가 언컨택트로 와 있었다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는 편리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하고요. 문자로 하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굳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컨택트 시장에 계속 있을 것 같은 거 몇 개 얘기해 보세요. 컨택 안 하면은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일단 연애요. 두 번째 뭐예요? 여행이요. 안 가면 무슨 수로 거길 보겠어요. 그죠? 먹는 거? 아니죠. 배달하면 되죠. 옷도 배달하면 되죠. 온라인 쇼핑하면 돼요. 근데 여행도 온라인 쇼핑 가능할까요? 이 책을 읽고 난 제 생각은 여행 산업은 있긴 있는데 무지 비싸지겠구나. 웬만한 사람은 여행을 잘 못 가겠구나. 옛날에는 저비용으로 따닥따닥따닥 붙어 앉아갖고 가서 따닥따닥따닥 가이드 따라다녔어.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여행을 하려고 그러겠네. 아하. 그럼 모든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위생이네. 그럼 위생을 인증하는 회사가 생기겠구나. 바이러스 위생 상태 점검해주고 오케이 마크 받은 그런 데만 잘 되겠네. 사람들은 안전한 데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내겠네. 여러분 컨택트 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언컨택트 시장이 커진다
라는 건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그리로 가려고 인공지능도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뭐가 생겼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티핑 포인트가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이제 할머니들까지 언컨택트로 가야 돼요. 왜? 생존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나지 않고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디지털 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지털 진화를 우리는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두 개가 있어. 사람들은 만나서 해결을 했었어. 근데 뭐가 생겼어요? 소셜 디스턴스가 생겼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사회적 거리를 가까워오면 어떻게 돼요? 감염되잖아요. 하다 말겠지 2달 하다가. 여러분 뭘 2달을 하다 말아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약 1년 6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습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예측하세요? 완벽히 여기로는 못 돌아가고요. 찔끔찔끔 돌아갈까요? 야 여기는 가. 이제 학교는 갔어. 근데 누구 하나 뭔 일 생기면 야야야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걸 반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걸 얼마 동안? 백신 나올 때까지. 이동안 우리는 뭘 학습할까요? 옛날에 만나서 했던 걸 안 만나고 하는 방법을 엄청 개발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를 다 뭘로 메꿔요? 다 디지털로 메꿔요. 언택트 시장이 엄청 진화할 거라는 거죠. 시장이 글로 진화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모르면 소비도 못 한다는 뜻이죠.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사업이 그렇게 진화 안 되면 나는 돈 벌기엔 다 틀렸다는 뜻이죠. 이 뉴 트렌드는 과거의 뉴 트렌드와 다릅니다.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데 죽을 정도의 사랑을 느끼고 싶지 사랑하다 죽고 싶진 않잖아요. 아 그러면 되게 안전한 사람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어머 걔가 이미 했었네. 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강아지와도 사랑에 빠지는데? 사랑에 빠지잖아요. 왔어 엄마 왔어 저리 그런 게 없으면 꼭 강아지가 아니고 왔어 그래 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네요 이런 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가상현실 증강현실들이 훨씬 더 발전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누적 이렇게 갖고 왔는데 티핑 포인트가 만들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컨택트 시장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 힘들어요. 1년 반 힘들 거예요. 자, 언컨택트 시장은 어떤 자세? 웃고 있어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서 이렇게 뛰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컨택트 시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강의했잖아요. 500명, 1000명 모여서 강의하는 강의는 이제 되게 힘들 거예요. 추억 속에 남아요. 사진 많이 찍어놨다. 다행이다.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막 1000명 앞에서 이러는 거 내가 많이 찍어놨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언컨택트 시장을 연습을 하고 있었네요. 2년 전부터. 뭐요? 유튜브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키워나가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떤 슬픔이 오냐면 그래도 사람이 만나야지. 예, 다른 방법을 인간은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무엇이 변하고 있고 왜 당신들이 언컨택트 시장에 눈을 돌리고 비즈니스를 약간 방향을 전환해야 되며 어떤 요소를 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M&A라고 부릅니다. 나의 컨택트적 자산과 언컨택트적 자산과의 아주 자발적인 M&A예요. 내 몸에서 내 뇌가 M&A 되는 거죠. 내 뇌가, 내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뭘까요? 업무 환경이겠죠. 이번에 우리는 억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아마 젊은 친구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안 나가도 됐었다, 야. 그 친구들 회사 안 나와도 밖에서 리모트로 일해도 되겠네. 여러분, 중요한 건 고용당하는 사람과 고용주와 둘 다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언컨택트 시장에서 인재 개념이 바뀔 겁니다. 리모트 워크가 되게 되면 왜 우리 회사 다니면 그러잖아요. 일하는데 잘못하면 야 갖고 와봐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 그대로 사회와 직접 거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면 대결을 안 하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위기 시대에 다이어리 함께 쓰는 용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용클 여러분들도 다 읽으시고요. 100만 구독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각 뉴스만 볼 게 아니라 머리를 인사이트 있게 돌리려면 관련된 책을 하나는 읽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책 중 이게 언컨택트 사회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트렌드들을 잘 정리해서 싹 한번 훑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언컨택트의 시대를 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언컨택트. 불안과 위험의 시대를 건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언컨택트는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욕망의 산물이자 새로운 시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진화 코드다. 언컨택트는 소비의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종교, 정치 다 바꾼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이해하는 건 우리 모두의 숙제다. 빨리 나와서 다행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시장 경쟁에서 이기려면 코뿔소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당신은 늘 빌어먹을 어뢰처럼 돌진하다가 가끔 어뢰를 한두 방 맞는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코뿔소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제목이 진짜 재밌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 코뿔소처럼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어요. 이분은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뭐라 그러냐면 코뿔소처럼 돌진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힘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 힘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으로 코뿔소를 택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사람 자체가 코뿔소고요,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스콧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은요, 작가, 강연자, 그리고 기업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브 램지는 돈과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죠. 데이브 램지가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데이브 램지 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이 정말 머뭇거리는 사람, 성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약한 사람들, 추진력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는 책이에요. 이 책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돈도 벌고 싶으세요?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나봤지만 기술을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내재적인 어떤 힘이 돈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가만히 옆에서 보면 어떤지 아세요? 배우기 엄청 힘들어요. 왜냐?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를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르는데,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 라는 책을 딱 읽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얼마나 코뿔소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빌 게이츠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일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는 일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이래요. 그 코뿔소라는 이미지와 빌 게이츠가 무지하게 닮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무엇인가 이뤄낸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에너지 자체가 열광적입니다. 그 열광적이다라는 걸 이 사람은 코뿔소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 열정이 뭔지 잘 모르겠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무엇인가 계획했는데 자꾸 무너지는 사람. 근데 참 신기하게 코뿔소가 요만했는데 점점 커져요. 자꾸 이 열정을 꺼냈으면 코뿔소는 열정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무럭무럭 커서 나중에는 이렇게만 걸어도 큰 성과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엔 어때요? 작은 코뿔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작은 코뿔소로 시작해서 큰 코뿔소로 성장할 수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열정과 열광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청 쉽게, 그리고 엄청 강력하게, 엄청 열정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읽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자,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 여기서 되게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코뿔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토끼? 얘기해봐요. 코뿔소 반대 뭘까? 젖소입니다. 자,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시장 경쟁에서 이기려면 코뿔소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는 뭔가 중요한 것을 이루려면 열정이 있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미식 축구 경기에서 미친 듯이 열정적인 선수 하나가 경기 흐름을 확 뒤바꿔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아주 강인한 사람이 마이크를 붙잡고 연설함으로써 시리에 빠진 국민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게 바로 리더십이며 그런 것이 코뿔소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평범하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들은 평범한 노력으로 평범한 결과를 얻으며 대개 그런 결과에 만족해한다.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젖소라고 부른다. 젖소는 평범하며 늘 고개 숙인 채 되새김질을 하고 초원을 서성거리며 평범한 삶을 산다.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했던 부분이 뭐냐면, 열정적으로 살아내서 내 삶의 가치를 잘 완성하고 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책에서 읽었을 때 열정이 인간의 가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되게 깨달았었거든요. 여러분, 책이 주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하는 그런 순간들을 수도 없이 줍니다. 확신이 생겨야 내가 완성되거든요. 여러분, 그 헤매고 있을 땐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빨리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저자는 뭐라 그랬을까요? 성공은 쉽지 않다. 정말 잡기 힘든 동물이다. 그걸 잡으려면 사냥꾼은 정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순간순간 판단이 빨라야 하며 용기와 끈기도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성공을 사냥하러 나서는 당신을 위한 생존 안내서이자 사냥을 위한 코뿔소 설명서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은 더 큰 성공을 더 빨리 손에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글을 헤치고 나아가 더없이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젖소입니까? 코뿔소입니까? 아니면 나무늘보입니까?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난다. 그만큼 더 빨리 코뿔소의 삶을 살게 되고 더 많은 걸 갖게 된다. 아침 6시에 기회시계 따르릉 울리면 침대에서 뛰어나와 나무늘보가 아닌 코뿔소처럼 잽싸게 샤워를 하고 코뿔소 뿔들을 닦고 코뿔소 옷을 입고 준비하고 나간다. 나는 그간 지겨울 만큼 매일매일 초원에서 한가로에 풀이나 뜯는 젖소로 지내왔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며 사는 삶에 질렸어. 난 오늘 아침 코뿔소로 잠이 깼거든. 난 이제부터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초원 속 젖소의 삶을 버리고 모험과 짜릿함을 즐기는 정글 속 코뿔소의 삶을 살 거야. 난 이제 풍요로운 코뿔소가 될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미친 듯이 막 돌진하면서 아침 새벽에 막 일어나고 뛰어나가고. 자, 여러분은 코뿔소입니까? 젖소입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보라. 그리고 일단 움직이고 질문은 나중에 해라. 당신은 그러면 코뿔소다. 당신이 대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범해라. 당신은 늘 빌어먹을 어뢰처럼 돌진하다가 가끔 어뢰를 한두 방 맞는다. 퓨!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코뿔소다. 코뿔소 피부는 두께가 5cm나 되기 때문에 어뢰를 맞아봐야 별 느낌도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코뿔소였다. 이 사람이 30살쯤에 백만장자를 위해서 일하게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목표들을 종이에 적지도 않고 옷차림도 성공한 사람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덩치 큰 아이처럼 허접한 옷을 입고 막 이러고 다녔대요. 입도 걸고 술도 잘 마셨대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왜 성공했나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매일매일 돌진하는 코뿔소처럼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터벅터벅 자기 길을 가더랍니다. 목적을 갖고 돌진해라. 또 이런 얘기합니다. 기회를 향해서 가라. 코뿔소 진짜 바빠 죽겠네요. 순간 당신의 두 눈에 뭐가 보인다. 놈도 당신을 노려본다. 그리고 당신과 그놈이 동시에 쏜살같이 정글 속을 내달리기 시작한다. 당신은 전속력으로 기회를 향해 돌진한다. 기회랑 코뿔소는 서로 알아보는군요. 근데 코뿔소는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남들이 많이 묻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열정은 세포를 자극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열정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힘차게 튀어오른다. 당신은 늘 전력 질주하는 코뿔소다. 당신에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 덕에 당신 속에 늘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열정이 솟아난다. 그리고 그 열정 덕에 코뿔소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된다. 코뿔소는 늘 삶에 열정이 있다. 워낙 삶을 즐기기 때문에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 자기 속에서 자연스레 자극제 같은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자극제가 필요 없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마치 몰핀 같은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된다는 거죠.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고통도 적어져요. 그래서 힘든 일을 잘 견디고요. 즐거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게 즐거워라는. 뛰는 코뿔소가 삶이 낙관적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코뿔소 뇌에는 항우울제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웬만한 어려움에 고난에 끄떡도 안 해요. 낙관적인 항우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 자기의 열정. 내 꿈에 열광적인 사람은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신나갖고. 그러니까 안 우울하죠.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는 힘이 남의 몇 배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힘. 열정이죠, 열정. 그런 사람의 또 특징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자기를 믿어요. 우울한 사람이 자기를 안 믿죠. 자기를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코뿔소의 훈련,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실천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왜 그거 되게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코뿔소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으로 실천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배우더라도 동물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먹어보는 거, 달려보는 거, 실제로 싸워보는 거, 이게 동물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경험이 없으면 코뿔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MKYU 대학에서 CIO 과정이라고 치프 인스타그램 오피서 과정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자기 콘텐츠를 올리고 팔로워 늘려보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관심 좋아요도 많이 받고 뭐 이런 되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3개월 과정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다 코뿔소 됐어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1도 아니에요. 0도 몰랐던 사람들이 코뿔소처럼 동물 경험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몸으로 해봐요. 이게 몸에 새겨지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잊어버려요, 이게. 그리고 이 열정이 몸에 탁 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열정이 자신감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상황 딱 보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터닝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는 아하 하고 나서 이렇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코뿔소처럼 동물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엄청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난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 게을러. 나는 너무 소극적이야. 나는 한다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코뿔소의 정신, 코뿔소의 동물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늘 미소를 띤 얼굴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상상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해결하고 겪어내고 이겨냅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즐거움을 아는 능력도 지능이다. 바로 유쾌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유쾌하고 엄청 유용한 재밌는 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유쾌함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전에 책을 참 좋아하는 글을 쓰는 기자가 있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요새 푹 빠져 있는 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유쾌함의 기술이래요. 확 뭔가 끌리지 않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유쾌지능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른이 된 이후로 우리는 너무나 진지해지고 너무나 심각해졌죠. 어릴 때만큼 웃습니까? 안 웃죠. 우리 옛날에 왜 10대 때는 낙엽만 굴러가도 여자애들이 까르르 웃는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웃질 않습니다. 인상도 안 좋아지고. 근데 중요한 건 웃는 만큼 그때가 참 행복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10대 생각하면 우리 참 즐겁고 행복했었죠. 지난 날보다 10대보다 가진 게 많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데 가장 빈약해지고 빈곤해지는 건 뭐예요? 유쾌함이 빈곤해지고 있다. 나이 70 넘었을 때 정말 유쾌함에 즐거움에 웃음에 너무 빈곤해진 사람들 얼굴 보면 어때요? 감정이 더 빈곤해져 있죠. 나이가 사람을 빈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우리 빈곤해진 게 뭘까요? 유쾌할 일이 별로 없죠, 요새. 이 코로나 상황에서 1년 이상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우리가 이 책이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 내 손에 들어온 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누구에겐가 책을 추천받거나 그랬을 때 운이 좋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나를 운 좋게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유쾌함의 기술, 즐거워할 줄 아는 지능의 비밀.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스트레스와 의무, 책임감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유쾌함이다. 유쾌함을 잃은 탓에 우리는 세상을 더 심각하고 재미없게만 살게 되었다.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유쾌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노력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행동과학자이자 의사인 이 저자 앤서니 디베네셋은 유쾌함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신경과학, 경제학 등을 폭넓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유쾌지능을 높이는 5가지 핵심 비밀을 찾았다. 그것은 무엇일까? 첫째, 상상력입니다. 나의 지금
비참하고 힘든 현실을 떠나서 이 상황을 재구성하고 상상하는 능력. 두 번째, 사교성입니다.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능력. 자, 그리고 유머입니다. 웃을 줄 아는 능력,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만드는 능력. 그 다음에 즉흥성입니다. 즉흥적이어야 유쾌지능이 높아진대요. 하긴 신중한 사람 치고 유쾌한 사람 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네. 마지막이 경이감입니다. 깜짝 놀라, 어머, 이 경이감이요. 여러분, 이 5개가 있어야 유쾌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OX로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슬픈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한 걸 상상할 수 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 사교성. 세 번째, 유머. 나는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군가를 웃길 수 있다. 네 번째, 즉흥성. 너무 신중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해치우는 그런 순발력이 있다. 다섯 번째, 경이감. 어머! 이 경이감을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이 5가지가 다 태어날 때부터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살아갈수록 이걸 다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이상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쾌함을 놓치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분기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맨 나중에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존엄성과 마주해요. 질문이 훨씬 커져요. 여러분, 큰 질문 앞에 서기 전에 작은 질문으로 쪼개서 해결하는 게 바로 나는 이 유쾌함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이거 활용하려고요. 자, 이제 이 책 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유쾌함의 기술은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상상력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상상력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책에는 이 사례로 등장한 한 여성이 나옵니다. 쉴라라는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돌보지 않는 엄마 밑에서 밥도 굶고요. 여러 군데 입양되어져서 전전긍긍하고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과 함께 지하실에 갇혀서 아픔도 겪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적으로 엄청 불행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쉴라가 사용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상상력이요. 어렸을 때 사실은 누군가가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갈아줄 때까지 벌벌 떨면서 유모차 안에 누워 있었던 공포 같은 게 이 쉴라한테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척박한 상황에서 상황 안에 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쉴라는 나중엔 암까지 걸렸었습니다. 유방암이에요. 수술을 몇 번을 거듭을 했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쉴라는 어땠을까요? 이 척박한 이 상황 밑에서 살았지만 머리가 상상이 위에 걸 상상했습니다. 쉴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상상력으로 자기를 살려냈는지 한번 볼까요? 의사가 쉴라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 쉴라는 자신의 삶을 명확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삶을 대하는 그녀만의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매우 유쾌한 사람이죠. 종종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곤 하죠. 실제 낙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로 삶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 태도가 암에 걸린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암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도 암 때문에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훨씬 더 나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쉴라는 그런 사람의 완벽한 본보기죠. 나는 다른 환자들에게 그들이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실제로 쉴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쉴라는 암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녀의 상상은 되게 긍정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쉴라의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어두운 구석에 한 줌의 햇빛을 비추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는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죠. 늘 미소를 띤 얼굴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상상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해결하고 겪어내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상상하는 일들을 실제로 더 좋게 이뤄내죠. 삶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이걸 읽는 순간 증평에 오랫동안 10년 이상 투병하면서 누워있는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85세 넘어서 누워서 책을 읽으십니다.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책을 읽으면 딴 세상에 나를 만나 결국은
상상력이죠. 사람은 상상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나은 나와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느낌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행복과 불행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매 장마다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방법을 여기에 써놨어요. 이런 재밌는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되게 요즘에 약간 우울하려고 그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상상하고 공상하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유머에 대해서도 써 있어요. 이 유머를 연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머에서 제가 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유머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늘릴 수 있죠? 했는데 여기서 힌트 하나를 줬습니다. 웃음의 시작점을 낮추면 달라진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야, 안 웃겨. 넌 유머 감각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니? 아니요. 다른 사람의 유머 감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유쾌 감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사람은 말하죠. 야, 다른 사람 다 웃었는데? 아마 유머 감각이 고장난 게 아니라 유쾌 감각이 고장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되게 매력적인 사람은요, 웃음의 시작점이 남보다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 웃어주는 사람. 이런 점들이 아주 그냥 포인트들이 딱딱 짚여 있어서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책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서 맨 나중에 나온 감각들이 있었잖아요. 유쾌함의 기술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5가지 유쾌 지능을 구성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상력, 사교성. 여러분 이 사교성에서는 되게 재밌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인상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가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인상 한번 영 아닌 것 같으면 죽어도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이 책을 쭉 훑어보시되 상상력, 유머, 사교성, 즉흥성 너무 신중하지 말 것에 대한 얘기 마지막 경의감 여간해서 안 놀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을 대하는 것과 자기를 대하는 것이 똑같아요. 남이 뭔가 했을 때 대단하다 막 그렇게 놀래주지 않으면요 지 거에도 안 놀래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야, 나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 신난다 신난다. 이게 신이 나야 되는데 이거 아무나 다 하지 뭐. 자기 인생에 경이로운 일이 한 건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지루하겠습니까? 이 5가지 유쾌 지능에 대해서 여러분을 대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상상력에 되게 꽂혔거든요. 어떤 상황이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살아내겠구나. 아마 여러분 성품별로 이 5가지 유쾌 지능 좀 꽂히는 부분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어요. 유쾌함의 기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요즘 힘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나한테서 유쾌함이라는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는 엄청난 무기가 빠져나갔다면 우리는 되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유쾌함의 기술이라는 책을 유쾌하게 읽으시고 여러분 유쾌 지능 높이셔서 이 어려운 시기 살아나가는데 마음의 힘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살이 되어도 고민하는 것은 좋은 거야. 고민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고민을 하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찾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텀블러 쓰기, 대중교통 타기, 불 끄고 나가기. 나라는 가치와 재료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